그래서 사실 살면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리 성인군자라 하더라도 젊은 시절에 그 인생에서 뭐 실수 한 번 없는 성인군자도 없을 겁니다. 그래 생각해 보면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 과도한 도덕적인 기준을 과도한 도덕 규범을 적용하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잎새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 무슨 바람 부는데 괴로워할 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잎새에 바람만 스쳐도 저 불쌍한 잎새하고 이제 생명을 긍휼히 여기고 괴로워하는 이 태도는 생각해 보면 과도한 도덕적인 규범을 스스로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어때요? 자기 스스로 정신적으로 부담감을 느끼고 또 자기 자신을 책망하게 되고 또 감정적으로 소모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과도한 규범 적용이 낳은 이제 정신적인 과도한 책망이 되는 것이고 결국 이제 이런 정신적인 자학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소 과도하기 때문에 병적인 과도함을 보인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자, 여기에서 보면 모든 죽어가는 것, 즉 모든 생명을 다 사랑하겠다라는 이 태도는 자기 자신을 도덕적 성인군자의 반열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이것은 어떻게 볼 수 있나요? 과도한, 그렇죠. 즉 자기 자신을 도덕적 기준을 과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신의 도덕적인 기준을 과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자,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주어진 길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인 삶의 의무라면 이제 좋은 일이겠지만 자칫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길이 이 고난과 그 고통 속에서 스스로 순수함을 찾아가는 길이라는 이유로 뭐 자살을 선택한다거나 순수함을 간직하려고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사회에서 통용될 수 없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해석 여하에 따라서 이 주어진 길이 이렇게 민감한 그 도덕적인 기준을 스스로에게 들이대고 있는 사람에게는 사회 통념을 벗어나는 극단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지적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칫 이 낮의 시문의 시적 화자는 과도한 도덕적인 규범을 스스로에게 적용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심각한 정신적인 자학이 병적인 과도한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고 이 과정에서 도덕적인 자기 자신의 그런 원리와 가치를 과시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적화자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담담하게 이야기하고 있기는 하나 자칫 이러한 과도한 도덕의식 안에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사회 통념에서 벗어난 극단적인 선택으로 오인하거나 오해해서 스스로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 선택에 이르를 수 있다라는 점을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윤동주의 삶도 좀 비극적으로 마무리되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될 것은 그 윤동주 시인이 식민지 청년 또 민감한 지식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의 가치에 대해서 너무 고정관념을 배경지식으로 가지고 있게 되면 그 문제에서 요구한 제시문에 입각하는 시의 해석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즉 문제에서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논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에 입각해서 작품 해석에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스텝 2로 가보도록 하죠. 스텝 2를 보시면 작품 내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라는 겁니다. 대개 학생들이 소설에서는 이것이 잘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소설에서는 서술자와 작중 인물과의 관계가 분명하게 명시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나
3인칭 작가 시점이나 전지적 작가 시점의 경우에도 분명히 이게 서술자라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관계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시는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사실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는 막상 이 시 자체가 작가의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작가는 독자에게 직접 얘기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라는 작품 안에는 분명히 시적 화자와 시적 청자가 존재하지요. 그래서 이 시적 화자가 시적 청자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지켜봄으로써 현실의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독자가 거리를 두고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안에서는 우리가 못 보던 것도 또 제3자의 입장에서 멀리 떨어져서 보면 그 상황의 의미들을 이해하게 될 때가 있지요. 시를 비롯한 모든 문학 작품들이 바로 이런 효과들을 노리는데 바로 이것을 소격 효과라고 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 작품의 그 소격 효과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상황 전체 안에서의 메시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적 화자와 시적 청자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가지고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문제 2번을 확인해 보지요. 다음 내 제시문에서 드러나는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관계 개념을 중심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대비해보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 개념을 중심으로 라고 하는 키워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뭘 찾아야 되냐면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찾아야 됩니다. 그죠? 시각을 관계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 유형으로 제시문들을 구분하라 라는 겁니다. 두 가지가 대비된다는 거죠. 그중 한 관점에서 다른 관점을 비판하라 라고 했습니다. 예, 제시문 가부터 라까지가 모두 다 시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각각의 시들이 담고 있는 세계관,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것을 인간관계에 대한 견해의 차이를 중심으로 분별하면 되겠습니다. 예, 가제시문을 한번 보죠. 가제시문은 신동엽 시인의 그 사람에게라는 시인데요. 아름다운 하늘 밑 너도야 왔다 가는구나. 지금 시적 청자가 보이지요. 그렇죠. 너라는 시적 청자가 보입니다. 너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누군가 죽은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쓸쓸한 세상 세월 너도야 왔다 가는구나. 그래서 쓸쓸한 세상 세월에 그 누군가 인생에 또 태어나고 또 죽어가는 누군가 너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저 읽어보죠. 다시는 못 만날지라도 먼 훗날 무덤 속 누워 추억하자. 호젓한 산골길에서 마주친 그날 우리 왜 인사도 없이 지나쳤던가 하고, 그러니까 결국 그 호젓한 산골길에서 마주쳤는데도 인사도 없이 무의미하게 스쳐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모두 너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스쳐가는 관계들, 그런 의미를 생성하지 못하는 관계들에 대해서